자,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학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야. 과학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야? 규칙성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항상 뭐해? 이제 학교 다닐 때 나의 한계점이 규칙성까지 공부해. 근데 항상 모든 규칙에는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 예외까지 외우면 완벽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좀 놓쳤었지.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훑을게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이 구별해 주고 싶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원소와 누구에 대해서 구별해 주고 싶어 얘들아?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구별해 주고 싶어. 원소와 원자를 같은 언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지. 자, 그런데 이 원소와 원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H2O, 그치? 자, 이 물 분자 같은 경우, 자, 얘를 쪼개면 무슨 원소와 수소라는 성분과, 그렇지, 산소라는 기본적인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저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은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조금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자, 물 분자는 자 요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모두 다 쪼개면 몇 개의 원자가 나오게 됩니까? 총 3개의 누가 나옵니까? 원자가 나오게 됩니다. 3개의 입자가 나오죠. 자, 이때 얘네들을 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무슨 원자? 산소 누구라고 합니까, 얘들아? 원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무슨 원자? 수소 원자라고 하지. 물론 원자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야. 원자의 여러 종류, 요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원소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쪼개면 3개의 원자가 나오지만 원소로는 몇 종류의 원소가 나눠지게 됩니까? 2종류의 누구요? 원소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2종류의 원소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누구? 원소의 정의를 훑어보면 원소는 더 이상 무엇이 불가능한, 더 이상 무엇되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무슨 성분을 말하는 거야? 기본, 그렇지?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계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발견한 원소를 몇 종으로 구별합니까? 110여 종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90번까지가 자연적으로 발견된 거고 그 이후로가 인공적으로 좀 합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원자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누굴 볼 수 있냐면 원자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입자 맞아. 저기서 물질을 어떻게 더 분해를 하겠어. 그런데 과학적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해서 원자를 쪼갤 수 있어. 누구와 누구로? 원자핵과 전자로. 그렇지? 이제는 쪼갤 수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을 무엇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무슨 입자? 기본 누구요? 입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자라는 말로 끝나면 누구? 원자. 성분이라는 말로 끝나면 누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원자는 이런 특성도 좀 알아둬야 돼. 물은 누구를 끌 수 있어? 불을 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불을 끌 수 있는 성질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분자를 누구로 쪼개면, 원자로 쪼개면 더 이상 물질의 성질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렇지. 더 이상 누구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다? 물질의 누구요? 그렇지. 성질이 없다. 그렇지. 요게 이제 원자의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와 원자를 구별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주고 싶은 건 정말로 고등부 와서 처음으로 보는 원자의 가장 원초적인 특징, 물리학적인 특징을 오늘 알려줄 거야. 요거는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원자의 누구요? 구조적 누구요?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미
화학의 기초라는 단원에서 누굴 배웠었어? 중심에 무슨 핵이 있다? 원자 핵이 있다라고 배웠었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이제 양성자 3개라고 해볼게. 중성자도 3개 있을 텐데 어쨌든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 껍질에 누가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연히 안쪽 껍질부터 바깥쪽 껍질로 갈 때 어디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원자핵에서 멀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자, 이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 자, 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그래서 K 껍질에 있는 전자와 L 껍질에 있는 전자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가만 보니까 엄연히 K 껍질과 L 껍질이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누가 달라요? 거리가 달라요.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누가 달라요? 거리가 달라서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쟤네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에너지가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어디가 기준이야? 지면이 기준이야. 지면을 기준으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지어 로열층이라는 게 있어요. 로열층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선생님이 친구가 뭐 여기 뭐 높은 아파트에 살아. 29층에 살 때 내가 가봤거든. 나는 밖을 쳐다보질 못하겠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 친구가 로열층이야. 여기는 로열이야. 골드층이야. 막 이러는 거야. 난 골드 같지 않았어. 여기서 이제 누군가 밀리면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제일 선호하는 층이 아파트 1, 2, 3, 4층이야. 진짜 뭔가 지진이라도 나면 빠르게 뛰어내려올 수 있는 층. 그래서 사실 1층은 조금 그렇고 약간 선생님이 선호하는 게 2층 높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위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값어치를 달리 매기는 것처럼 얘도 무엇합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K 껍질보다 L, L보다 M, M보다 N 껍질에서 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파트의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조금 많은데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요 전자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아 적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반드시 원자의 근처에 특정 전자 껍질에 존재해야 돼. 껍질에 존재해야 돼. 껍질과 껍질 중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2층과 3층 중간에 사람이 떠 있을 수는 없지. 2층과 3층이 있어 반드시 2층 바닥에 서 있는 거 맞아 틀려?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껍질과 껍질 중간에 있을 수는 없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전자는 누구? 원자핵 주위 어디에 존재한다? 특정 누구요 얘들아? 전자 어디에 껍질에 존재한다.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요. 문제는요. 어느 껍질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게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을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특정 전자 껍질에 존재하며 특정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누구는요. 그 전자는 특정 누구를 갖는다. 에너지 준위를 무엇한다?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특정 에너지 준이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 값이다. 에너지가 다 똑같지 않죠. 열 에너지, 그치? 빛 에너지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얘는 일종의 무슨 에너지에 해당한다? 위치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다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높은 층으로 올라가려면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높은 층에서 다시 내려올 때도 에너지를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 전자도 껍질과 껍질 사이를 무엇하면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껍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 사이에서 전자는 운동성을 갖는다 그랬어? 안 갖는다 그랬어?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자는 원자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전자 껍질 사이에서 다른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껍질마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높은 껍질로 올라갈 때 낮은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 출입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는데 이 에너지 출입이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빅뱅 우주론 파트에서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화학 파트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주기성을 논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주기율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학의 기초 파트에서 주기율표를 봤어요. 근데 좀 더 깊게 훑을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면 주기율표는 무슨 번호 순서로 나열했죠, 얘들아?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할 때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얘네들은 누구의 개수 순서이다,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 순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 뒷번호로 가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원자 뒷번호로 갔을 때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도 순서대로 커진다, 이 표현은 사실 틀린 거예요. 대개는 원자 번호 순서로가 그럼 1번보다 20번이 양성자 수가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보다 20번이 무거울 거예요. 원자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 그냥 원자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무슨 양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자 번호가 뒤로 가면 원자량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앞번호보다 뒷번호가 원자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원자핵 안에 누구와 동시에, 얘들아? 양성자와 동시에 누가 들어있어요, 얘들아? 중성자가 들어있는데요. 원자가 앞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중성자가 많이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이러면 뒷번호가 양성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번호에 있는 애가 중성자가 너무 많아서 질량이 더 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뒤로 간다고 다 원자량이 증가한다? 그건 아니다 라는 걸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누가 있었죠, 얘들아? 수, 그 다음에 헬, 그쵸? 리, 배, 붕, 한, 질, 산, 풀, 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나, 마, 얼, 규, 인, 황, 염, 아, 칼, 칼 이렇게 되죠. 자, 세로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시험 애들 볼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자, 1족, 2족, 그 다음에 꼭 뭐라고 표현합니까? 3족이라고 표현해서 틀립니다. 13족이고요. 16족, 17족, C8족이 되죠. 가로줄 몇 주기, 얘들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갔었어요. 자, 첫 번째 주기 아이들의 특징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 번째 주기 아이들의 특징은 무슨 껍질에만 전자를 채워요, 얘들아? K 껍질만 전자를 채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K 껍질은 최대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2개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2개만 되면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은 무슨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옥텟 규칙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옥텟 규칙 자체가 K 껍질의 전자를 2개 채우고 나머지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우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화학의 전문적인 화학 파트에서는요, K 껍질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옥텟 규칙의 예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고1 통합과학 과정에서 K 껍질의 전자를 2개 채우고 나머지 전자 껍질의 8개를 채우는 게 옥텟 규칙이다 라고 말하는 교과서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조심해 달라는 거.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가 이제 1주기는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옥텟 규칙을 지키진 않아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 2개로 안정적인 아이들이라는 거였고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원소들을 어떻게 쪼갰어요? 이렇게 쪼갰죠. 그렇지. 그래서 왼쪽 하단이 누구였어요, 얘들아? 금속이야. 오른쪽 상단이 누구예요, 얘들아? 비금속. 그치? 그런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금속의 특징 다 얘기했는데 뭐 하나 얘기 안 했냐면 금속은 특유의 누굴 갖고 있냐면 광택을 갖고 있어. 우리가 되게 금속을 장신구에 많이 쓰지. 왜? 광택 때문에 예뻐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그 광택이 잘 유지될수록 비싼 금속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광택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전 재산이 이거 하나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이런 거를 줄 때 뭘 해주죠, 얘들아? 알을 박아서 주죠. 여기 이렇게 큰 거, 그치, 다이아라는 거.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박아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엇 하게 되냐면 금속은 누가 있다, 얘들아? 광택이 특유의 광택이 있어. 그 다음에 비금속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택이 없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금속의 그 광택의 특징 중에 하나 얘기해주면 모든 금속은 무슨 광택을 가져요, 얘들아? 은백색의 광택을 가져요. 모든 금속은 무슨 광택을 가져요? 은백색의 광택을 가져요. 그런데 유색 광택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소가 있어요. 누굽니까, 얘들아? AU, 금,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CU, 구리, 얘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왜 이제 국가에서 또는 그 뭐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가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무덤을 파보면 구리 장식물들이 많이 나오죠. 붉은색, 노란색, 나머지는 은백색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얘네들이 금속이고 얘네들이 비금속이잖아. 그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우리가 주교육표에서 보면 과학은 항상 흑백 논리만 인정하지 않아. 세상에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 회색도 있어. 이런 영역의 과학이야. 붕수와 누구야, 얘들아? 규소. 얘네 둘이 무엇합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 준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준금속. 자, 어떻게 틀려온 친구가 있었냐면 중금속이라고 써놓은 거야.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야. 뉴스 같은 데서 들어봤을 거야. 무거운 금속은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체내에 쌓여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야. 이게 아니라 무슨 금속입니까? 준금속입니다. 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무슨 성질을 가져요? 네, 중간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금속의 일부 특징, 비금속의 일부 특징을 갖죠. 자,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둘 거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네들은 모두 다 플러스 몇가, 얘들아? 1가 양이온. 얘가 플러스 2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됐었어. 그런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통합과학 문제집에 잘 없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냈을 때 우리가 디테일함이 떨어져서 틀리는 경우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직접 틀리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나중에 보니까 뭐해? 아는 내용이야. 이런 거 애들이 되게 아쉬워하지. 뭐가 있냐면 자, 헬륨, 네온,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좀 그려볼게. 자, 누구요, 얘들아? 헬륨. 그 다음에 네온, 누구요? 아르곤. 수업할 때 얘네들의 원자 번호까지 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헬륨은 2번이죠. 양성자 몇 개에다가 2개에다가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2개예요. 양성자 몇 개에다가 얘들아? 10개에다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얘들아? 2, 8. 얘가 18개, 그치? 우리 2, 8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가 있냐면 이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에 보면 얘네들이 이온으로 변하는 이유, 공유 결합을 하는 이유 뭐 때문이다라고 나오니까 모두가 무엇 때문이야, 얘들아? 18쪽과 같은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얘네들은 변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와. 맞긴 맞는데 수소가 플러스 1가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양성자 몇 개야, 얘들아? 하나야.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인데 전자 하나 버려버렸잖아. 그러면 얘가 H 플러스가 됐을 때 안정적인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은 이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두라고 하면 안 돼요. 수소가 예외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찝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과 베릴륨을 볼게요. 얘네들이 이온이 됐을 때 18쪽에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느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이온이 되는 걸 그럼 그려야지. 양성자가 몇 개야? 3개야. 2개 몇 개야, 얘들아? 하나지. 양성자가 쟤는 4개야. 그러면 2개 몇 개야? 2개지.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네. 그러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18쪽 중? 그렇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야. 그러니까 무조건 18쪽이라고 외워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네, 요것과 같은 전자 배치 Li 플러스 B 몇 플러스가 있어요? E 플러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이 무엇합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야. 자, 그러면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를 찾아야 돼. 자, 선생님이 얘네들은 같은 패턴으로 가겠죠?
8번 산소만 해볼게요. 양성자가 몇 개예요? 8개예요. 전자 몇 개죠? 8개죠. 이 6이고 여기에 전자 몇 개가 2개 얻으면 이 8에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되는 거 맞죠? 자, 플로리는 양성자가 9개니까 전자 하나 얻어서 28이 될 거예요. 자,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은 양성자 11이야. 그래서 2, 8 몇이 됩니까? 1이 돼요. 자, 이거를 버리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야? 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비금속,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맞죠? 그 다음에 3주기의 금속,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는 같은 주기에 있는 비금속, 다음 주기에 있는 누구요? 금속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산소 2-,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몇 플러스 얘들아? 2 플러스, 얼루미늄 몇 플러스가 됩니까, 얘들아? 3 플러스가 돼요. 자, 이러면 이제 통계 나오죠. 자, 나와 같은 주기에 있는 금속은 앞주기의 비금속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될까요, 얘들아? 황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황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황 2-,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K 플러스, Ca 몇 플러스 얘들아? 2 플러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이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느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줘. 문제에서 보기를 요걸로 줘. 다음에 비활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을 고르시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이걸 통상 그냥 18쪽으로 애들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걸 죄다 골라버리는 거지. 이러면 문제가 되죠. 자, 28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야 얘들아? 주기율표까지 나오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훑었어. 자, 아까 선생님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통상 원자량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양성자가 칼륨이 더 많아. 그런데 중성자가 아르곤이 더 많아.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치하잖아. 그러면 아르곤이 원래 여기 가야 돼. 칼륨이 여기로 와야 돼.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치를 하게 될 경우 얘네들의 주기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번호?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순서로 배정을 하되 뒤로 갈수록 무조건 원자량이 다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배웠어? 이제 주기율표까지 배웠어. 자, 주기율표까지 배웠고 이제 원자 파트 마무리했죠.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알칼리 금속으로 들어갈 거야. 자, 누구로 들어갈 거야? 알칼리 금속으로 들어갈 거야.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으로 들어갔을 때 알칼리가 여기 있는 몇 쪽 원소야? 1쪽 원소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종류로 들어갈 건데요. 1쪽에 금속이 아닌 애가 있죠.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는 누가 아니에요?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제외한 술소를 무엇한 얘들아? 제외한 몇 쪽? 1쪽에 누구요?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알칼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봅시다. 자,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액체들을 3개의 성질로 나눕니다. 자, 그 성질이 신맛이 나는 산성, 아무 맛도 안 나는 중성, 쓴맛이 나는 무슨 성? 연기성으로 나눠요. 됐을까요? 그런데 산성 무슨 맛이 난다 그랬지? 신맛. 연기성 무슨 맛? 쓴맛. 그치? 이렇게 돼. 중성은 아무 맛도 안 나. 일반적인 물의 맛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맛을 내는 산성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염기성이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인데 원래는 이게 중상 과정에 있었는데 교과 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니네 못 배웠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와야 될 상식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 심지어 2학기 때 나와. 요건 문제지. 근데 내가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라서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자, 신맛을 내는 산성에 어떤 애들이 있죠, 얘들아? 식초. 그치? 과일에서도 신맛이 나는 얘는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자, 쓴맛이 나는 애들 중에 우리가 매일 쓰는 애가 있어. 먹지 않아. 누굽니까, 얘들아? 세제. 사실 세수하다가 비누가 입으로 들어가면 쓴맛 나요, 안 나요? 나죠. 샴푸, 비누,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무슨 성이에요, 얘들아? 염기성이에요. 취업도 염기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다들 우리 생활에서 활용이 잘 되는 애들이야, 안 되는 애들이야? 잘 되는 애들이야. 심지어 너 생각해봐. 우리가 염기성인 비누로 세수를 한다는 건 이 염기성인 물질들이 내 몸에 있는 누구를요? 세균을 어느 정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 무엇입니까? 네, 얘가 염기성을 유발하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얘가 염기성을 유발하는 금속으로서 자, 이 알칼리 금속이 수용액에서 무슨 이온을 내놓게 합니까, 얘들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게 합니다. 사실 이 동네에서도 예전에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수행평가에서도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 연구하고 면접 문제였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 알칼리 금속 있죠. 얘네들이 물과 반응하면 저렇게 염기성을 유발해. 근데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옛날 사람들이 항상 아궁이에 불을 뗐지. 그치? 불을 뗀단 말이야. 그럼 나무가 타고 누가 남아? 재가 남아. 그 재를 옛날 사람들이 어디에다 집어넣어? 물에다 집어넣어.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지지. 근데 이틀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자, 이랬을 때 우리 나무가 타고 남은 재, 이 타고 남은 성분은 다 무슨 성분이야? 금속 성분이야. 다 무슨 성분이야? 나무 안에 들어있는 네, 금속 성분이야. 비금속은 다 타서 날아가요. 얘네들이 타지 않고 남는 거야. 그 안에 알칼리 금속이 들어있지. 그 재 안에. 그 재를 물에다 집어넣어.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산화 이온이 나오면서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빨래를 어디에다 했어, 얘들아? 재를 물로 만들었어. 이걸 뭐라 그래? 잿물이라 그래. 잿물에다가 빨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염기성 때문에 비누처럼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깨끗해져.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 지문에 나와. 이건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재 안에 남아있는 무슨 금속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무엇을? 염기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변별력을 가리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요, 서양에서 비누가 들어왔잖아. 이 비누가 들어왔을 때 비누로 만든 물을 뭐라고 얘기했었어?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었어? 양잿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알칼리 금속, 염기성을 라틴어로 알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3번 누가 있어요, 얘들아? 리튬이 있어요. 11번 누가 있습니까? 나트륨이 있고요. 19번 누가 있습니까? 칼륨이 있어요. 얘네들의 리튬 양성자 몇 개예요? 3개. 전자 몇 개? 3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양성자 몇 개? 11. 전자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11. 됐죠? 자, 그 다음에 칼륨 양성자 19개. 전자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9개 했더니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다 몇 개입니까? 하나죠. 자, 얘가 모두 다 스스로 뭐해지려고 그래? 버려지려고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변하려고 하는 전자, 무슨 과 전자?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를 썼었어, 안 썼었어? 썼었죠. 자, 이 원자과 전자들은요, 모두 다 지금 일종 원소의 경우 몇 개입니까, 얘들아? 1개입니다. 자, 1개로서 얘네들은 플러스 1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죠, 얘들아?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했어, 약했어? 굉장히 강했죠.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플러스 1가 양이온, 즉 전자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3개의 원소 중 누가 버리기 가장 쉬울까에 대한 내용이야. 자, 볼게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릴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어쨌든 이 모든 전자가 누가 불러서 온 거야? 핵이 불러서 온 거야. 그런데 핵에서 멀리 있을수록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까 약할까?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약해.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리튬보다 누가요? 나트륨. 나트륨보다 누가요? 칼륨이 마지막 껍질의 전자 하나가 핵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때 우린 누굴 볼 수 있냐면요.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면 원자 번호가 커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까, 얘들아?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버리기가 쉬워져. 양이온이 잘 된다라는 거야. 자, 양이온이 잘 돼?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성이 크다라는 용어를 쓰냐면 반응성이 무엇하다? 크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성이 크다 얘들아? 반응성이 크다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정말 오늘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용어의 향연이야. 과학적 원리를 들어야 돼. 말은 암기 같지만 암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졸리면 뭐 하나씩 뜯어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반응성이 뭐해진다 얘들아?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러면 반응성이 커진다? 저렇게 화학 변화를 잘 하는 저 금속들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선생님이 금반지를 찰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얘를 차고 세수를 해도 아무리 손을 씻어도 얘는 녹이 나지 않아요. 녹이 나면 내 피부가 손상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얘는 반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안전하게 내 몸에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비싼 거야. 그렇다고 쟤네들이 무지막지하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저렴한 건 아니지만 쟤네들은 위험한 금속입니다. 반응성이 너무 뭐해서 얘들아? 커서. 알겠죠? 만약에 리튬이나 나트륨으로 만든 반지를 손가락에 찬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10분 20분 안에 손가락 잘려 나가요. 난리 납니다. 반응성이 뭐해서? 커서. 그쵸? 화학적 변화가 큰 물질들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쟤는 저렇게 반응성이 큰 물질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알칼리 누구요? 금속에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알칼리 금속에 누구? 특징으로 들어가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우리요 얘네들은요 아까 주기율표에서 금속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던 애들 맞아요 틀려요? 제일 앞에 있던 애들이요. 그럼 그 금속들 중에서도 유독 무거운 애들이야 가벼운 애들이야? 가벼운 애들이야. 원자 번호가 조금 앞에 있을수록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엇한 금속이다 얘들아? 가벼운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금속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네들 물에 집어넣잖아요. 잘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자, 그러면 가벼운 금속이야. 금속이 가벼울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 밀도가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밀도가 무엇하다?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벼운 금속, 밀도가 작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두 번째, 자 금속이니까요. 누굴 갖고 있습니까 얘들아? 네, 은백색 누굴 갖고 있어요 얘들아? 광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는 너무 위험한 금속이기 때문에 실험할 때 쟤를 쌀알 크기로 작게 잘라요. 정말 쌀알 크기처럼 작게 잘라야 우리가 안전한 실험이 가능해요. 근데 그 실험할 때도 불안해서 보호곡을 끼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멀리 떨어져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쌀알 크기로 작게 잘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뭘로 잘라요? 금속을? 칼로 잘라요. 그 얘기는 얘가 무엇하다라는 거야? 굉장히 무르다. 단단하지 않아. 얘는 무엇하다 얘가 무른 금속이야. 그래서 칼로 무엇하다 얘가 잘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얘네들의 무슨 성? 반응성이 커. 정말 반응성이 너무너무 커. 반응성이 매우 커. 이때 누구와 반응하냐?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누구요 얘들아? 물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와 반응했을 때 어떻고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금속 제품의 가구들을 집에 사잖아.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우려들이 있어. 녹이 날까. 근데 이제 화장실에 쓰기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화장실에 도자기로 된 걸 놓으면 떨어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금속으로 된 거를 사다가 놓는단 말이야. 항상 녹이 날까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요즘 금속 제품들 화장실에 쓰는 거 무엇합니까? 코팅을 되게 많이 해서 나오게 되죠. 스테인리스라고 해가지고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산소나 물과 반응해서 녹쓰는 게 걱정이란 말이야.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누구요 얘들아? 산소와 무엇할 거야? 반응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녹슨다. 맞죠? 들려 얘들아? 맞죠? 광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누가 소멸됩니까? 네, 광택이 무엇돼요? 소멸됩니다. 그렇죠? 광택이 소멸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쟤네들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쓸 건데 이 정도는 사실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중3 때 화학 반응식 쓰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못 쓰는 친구 당연히 많죠. 리튬 금속과 산소가 반응해요. 리튬 금속과 산소가 반응할 때 여기다가 다 뭐라고 써요? O라고 써서 틀리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누구예요, 얘들아? O2입니다. O2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금속이죠? 얘가 누굽니까? 비금속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화학의 기초를 먼저 했던 이유가 화학 결합에서 선생님이 무슨 결합이랑 얘들아? 이온 결합이랑 무슨 결합을 알려줬지? 공유 결합을 알려줬지. 자, 이온 결합은 누구와 누구 원소가? 금속과 누가요, 얘들아? 비금속이 가서 붙는 게 누구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붙는 게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속과 비금속이 붙죠. 그럼 쟤네들은 무슨 결합입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온으로 변했을 때 전하량을 써주셔야 돼요. 자, Li 누가 됩니까? 플러스 1가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마이너스예요, 얘들아? 2 마이너스죠. 그래서 산소 2 마이너스짜리가 붙어. 근데 이온 결합에서 얘네들이 붙을 때 선생님이 지난주에 알려줬었죠?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누가 된다고? 개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앞에 1이 생략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갔을 때도 1이 생략돼. 자,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 그래서 이 친구의 화학식은 누가 됩니까? Li2O가 되는 거야. 자, 이온 결합의 화학식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루미늄이 몇 플러스짜리예요? 3 플러스짜리예요. 산소가 2 마이너스짜리거든요.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가 된다 그랬어. 그럼 너 생각해봐.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 곱하기 2 몇입니까? 6이죠. 자,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2 마이너스 곱하기 3 그래서 몇이 됩니까? 6. 그래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절대값이 뭐 해야 돼요? 같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네들의 이온의 전하량이 다를 거고 그걸 개수에 맞춰서 결합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어.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총 전하량이 맞았어. 이 이상으로 여 작은 숫자의 첨자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분명 왼쪽에서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지?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2개 들어갔는데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이때 작은 첨자를 건드리면 안 되고 앞에 개수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2를 쓰면 이 뒤에 모든 것들이 몇 배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4, 리튬은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가 나왔죠? 그러면 들어갈 때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4개가 들어가야 되죠. 산소 원자 2개 들어가서 2개 나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화학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완성할 때 요거는 쓰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여기서요. 산소와 반응했을 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에 화학식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얘가 답을 어떻게 써왔냐? 이렇게 써왔어. 이렇게. 이건 화학 반응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야? 화학식이야. 그러면 화학식은 이것만 쓰고 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정확하게 썼죠? 이건 화학 반응식을 쓴 거예요. 이건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화학식이 들어가 있으니 맞았다고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아니 난 화학식을 쓰라고 했잖아. 넌 반응식을 썼어. 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누구와의 반응이 있냐면 물과의 반응이 있어. 누구와의 반응이 있어요, 얘들아? 물과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물과의 반응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물과 반응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 친구가 무슨 성이 된다 그랬죠, 얘들아? 염기성이 된다 그랬고 이때 내놓는 이온이 무슨 이온이다, 얘들아?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기 있는 금속 중 나트륨을 활용해 볼게요. 나트륨을 H2O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H2O 안에 있는 O와 H가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야. O와 H 하나가 빠져나오게끔 얘가 나트륨이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H 하나, O 하나 빠져나오면 수소가 한 개 남아 안 남아? 수소가 하나가 남죠.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얘랑 얘랑 반응해서 OH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H가 남는다 그랬지? 그러면 이 OH-가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면서 Na 뭐가 되죠?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OH-1이랑 1대1의 무슨 결합을 합니까? 이온 결합을 하는 거야. 이온 결합을 하고 여기서 누가 나와? H가 혼자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문제가 됐어. 야, 수소 원자가 어떻게 혼자 나와? 비금속 원자는 절대 원자 상태로 혼자 나오면 안 돼. 최소 수소는 H2, 산소는 O2, 질소는 누구? N2로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틀려? 맞죠. H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요. 얘는 H 누가 돼야 돼요, 얘들아? 2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 들어갔는데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네? 안 되죠. 그치? 짝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를 써. 그러면 어떻게 돼? 나트륨 원자 몇 개? 2개.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2개.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2개. 그럼 총 수소 원자 몇 개야? 4개. 산소 원자 몇 개야? 2개. 여기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니까 앞에 있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들어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나온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뭐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나트륨도 2개죠. 그러니까 앞에 2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과의 반응에서 염기성인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서 그 수산화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무엇을 하게 됩니까? 늘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고 H2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얘들아?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염기성인 걸 어떻게 아냐까지 나오거든요. 얘가 염기성인 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렇게 된 수용액에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넣어요. 누구라는 지시약을 넣어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무슨 약을 넣어요? 지시약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투명한 색이에요.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수산화이온과 만나면 정말로 요 색깔로 용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뀐다? 얘가 붉은색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요, 산소하고도 반응하고 물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냐칼이라는 금속을 사서 우리가 무엇할 수 없습니까, 얘들아? 그냥 통에다 보관할 수 없어요. 통을 꽉 짜주면 되지 않아요? 그 통 안에 누구 있어요? 공기 안에 산소 들어있고 수증기 들어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얘를요, 완벽하게 산소와 물과 차단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누구 자체가 얘들아, 보관 자체를 어디에다 하게 되냐면, 보관 자체를 누구요, 얘들아? 석유 또는 누구요, 얘들아? 식용유 같은 어디에다 보관하셔야 돼요? 기름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완벽하게 산소와 물과의 접촉이 무엇합니까?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냥 진공 상태에다가 넣으면 진공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진공을 만든 통 자체가 나중에 틈새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분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막아도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이런 액체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 이제 뭐 이 근방에 있는 뭐 학교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이 실험을 하고 저 리나칸을 훔쳐나온 거야. 휴지에다 싸서. 근데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운동장하고 뭐 1층에 그 교무실 밖에 화단에다 던진 거지. 근데 5교시에 비가 온 거야. 운동장에서 바바바바바바 터진 거야. 근데 그 학교에가 나중에 학원을 오는데 선생님, 오늘 저희 학교만 북한에서 공격받았잖아요. 니네 학교만? 왜? 북한이? 니네 학교에 무슨 정보 요원이 있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근데 이제 애들이 실험실에서 저걸 훔쳐간 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쟤네들은 금방금방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줄게요. 리튬을 물에다 집어넣잖아. 리튬 금속이 물 표면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막 수소기체가 발생해. 나트륨 집어넣잖아. 불꽃이 튀어. 얘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할 때 뭘 껴야 돼? 고글을 껴야 돼. 장갑을 끼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금속이고요. 얘가요, 불꽃놀이에 동원되는 금속이에요. 반응성이 완전 크죠. 그래서 불꽃놀이 할 때 어때요, 얘들아? 저기다 살짝 불만 붙여도 미친 듯이 터지죠. 그게 모두 무슨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이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 어디에 활용되냐? 배터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니네 지금 핸드폰 배터리에 다 리튬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선생님 언니가 폴더폰일 때 핸드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있어. 세면대 물에. 그런데 우리 언니는 약간 되게 느긋한 편이거든. 어떻게 하지? 이거 건져야 되나? 난 처음에 화장실에서 빠뜨렸다 그래서 변기에 빠뜨려서 늦게 건진 줄 알았어. 세면대에 빠뜨렸는데 건지면 되겠지? 이렇게 건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떡하지? 세면대에 물이 빠졌대. 바로 건졌어? 그랬더니 아니 한참 좀 구경했어.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건져서 이제 막 이렇게 말렸는데 이거를 이제 식탁 위에 이렇게 살짝 놔뒀더니 무엇한 거야? 리튬이랑 물이랑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가 살짝 발생했어? 수소 기체. 배터리가 살짝 모여져 있는 거야? 빵빵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그 배터리 옆에 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나는 거야.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 우리 핸드폰은
배터리가 외장형이에요, 내장형이에요? 내장형으로 바뀌었죠. 그걸로 인한 화재가 몇 번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누구의 주성분입니까? 소금의 주성분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소금의 주성분이 되죠. 칼륨이 누구의 주성분입니까? 아니라 비료의 주성분이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도 필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비타민을 먹으려고 막 미친 듯이 코스트코 온라인몰을 검색해봤더니 13,000원에 300알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이거 사야지. 그래서 캡처해서 아는 언니한테 보냈더니 그거 난 자세히 못 봤을 때 아는 언니가 유정아 이제 그만 궁상 떨어서 왜 그랬더니 이거 비료야. 비료라고 써있더라고요. 선생님 너 비료 먹으려고 하는 거야? 비료 먹을 뻔했어요. 13,000원에 300알 들어있는데. 그런데 비료의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도 사실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성분인데요. 반응성이 커서 우리는 저러한 금속들을 단독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 마무리했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반응성이 큰 몇 종류의 원소를 배우는 거야? 2종류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몇 쪽? 1쪽. 그 다음에 몇 쪽? 17쪽. 이과를 갈 거라면 이과에서도 저 부분은 늘 상식처럼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1쪽은 알칼리 금속으로 배웠어. 그 다음에 18쪽은 안정적인 애고 1쪽 못지않게 반응성이 큰 누굽니까? 비금속이 바로 누굽니까? 할로젠 원소. 몇 쪽이래요? 17쪽이죠. 그래서 17쪽의 원소들이 모두 포함이 되죠. 자, 할로젠이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색, 특유의 색, 색깔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인데요. 자, 그 얘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할로젠 원소들의 색깔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누가 됩니까? 9번 누가 돼요? 플로린. 그 다음에 17번 염소, 35번 브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번 누가 있습니까?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너네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으니까 전자 배치를 좀 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어쨌든 이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9개죠. 그러면 전자도 몇 개가 됩니까? 9개. 양성자 17개죠. 전자도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되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얘 양성자 35개죠. 전자도 35개. 2발, 3발, 7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약간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 7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배치를 했을 때 우리 무엇합니까? 네, 마지막 껍질의 전자 모두 몇 개라? 7개, 그치? 그래서 7개가 모두 전자 하나를 끌어잡아 당기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무슨과 전자? 원자과 전자, 그치? 자,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로서? 7개로서 자, 얘네들이 모두 다 전자 한 개만 잡아 당겨서 마이너스 1가 무슨 이온? 음이온이 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누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능력을 갖느냐? 아까 알칼리 금속을 설명했던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누가 전자를 잡아당겨요? 핵이. 그러면 핵과 마지막 껍질이 가까이 있을수록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잘 잡아당겨져요. 그런데 핵과 마지막 껍질이 가까이 있으면 전자는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질 때는 핵에서 뭐 해야 되고 멀어야 유리하고 전자가 들어갈 때는 핵과 마지막 껍질이 뭐 해야 돼? 가까워야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위로 갈수록 핵과 마지막 껍질의 위치가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깝죠. 그래서 위로 가면 무엇합니까? 원자 번호가 작아져요. 원자 번호가 17쪽은 작아질수록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할 때 얘네들은 무슨 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자,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 일괄적이지 않네요. 1쪽에서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자를 잘 잃을수록. 17쪽에서는 전자를 잘 뭐 할수록? 그렇죠. 얻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야. 자, 이게 고2 때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고2에서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고1 때 가르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과에서 좀 상식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면 우리 이제 누구요 얘들아? 할로젠 누구요? 원소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할로젠 원소의 특징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그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되냐면, 자, 할로젠 원소는 대개는 어쨌든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얻으면 좋겠지만 얻지 못할 경우 F끼리, Cl끼리, Br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F2, 그 다음에 Cr2, 그 다음에 Br2, 누구요? I2의 형태의 공유 결합을 해서 단일 결합을 해서 저런 식으로 잘 존재를 해요. 이때 우리는 얘네들이 저렇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됐다. 여전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전자 분자, 이원자 분자. 이렇게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누차 말하지만 화학의 기초를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결합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런데 결합은 뒷단원에 나오고 결합의 일부 내용이 앞단원에 나오면서 이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화학의 기초를 먼저 했던 거고, 만약에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이원자 분자가 된대요. 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원자 분자가 됐고 얘네들의 상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얘네들을 배웠는데요. 기체, 액체 누구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기액고로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기기액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의 색깔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F2 있죠. 얘네들이 무슨 황색이냐면 옅은 황색, 옅은 무슨 색?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Cl2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을 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랑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쟤네들을 그 황록색으로 가르쳤어요. 사실 약간 녹색빛을 띠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Br2가 무슨 색입니까? 젓갈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I2가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에요. 자, 사실 우리 비금속의 대다수 기체들이 색깔이 없어요. 액체도 고체도 그렇지 않은데 얘네들은 정말 특유의 색깔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그 존재성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실험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수소하고도 화합물을 잘 만들어요. 할로젠이 수소와 결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씁니까? 할로젠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수소라고 합니다. 무슨 제나수소? 할로제나수소. 뭐라고? 할로제나수소. 자, 그러면 수소와 얘네들이 화합물을 만들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HF, HCl, HBr, H 누가 됩니까? I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을 물에다가 녹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물에 녹이면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화가 됩니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이온 내놨죠? 수소이온 내놨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수소이온과 브로미나 이온, 수소이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순간 이 친구의 용액의 액성은 무슨 성이 됩니까? 그렇죠, 산성이에요.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을 유발할 때 이 친구는 수용액 내에서 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유독 일족 알칼리 금속과 화합물을 잘 만들어요. 근데 일종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고 얘네들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알칼리 누구와 금속과 무슨 결합을 잘합니까? 이온 누구요? 결합을 잘 형성해야 하네요. 얘들아, 이온 결합을 잘 형성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Na 누가 됩니까? Cl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로젠 원소에 누구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원소들의 주기성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소들의 주기성 마무리할게요.